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은 할머니 생신이었기에 친척들 모두 우리 집에 모였습니다. 우리 아빠가 장남이기도 했고 할머니 할아버지 근처에 살고 있었기에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다들 우리 집에 모이곤 했거든요. 작은아빠 가족들과 고모네 가족들까지 다 모이면 집안이 시끌벅적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고모가 급히 뛰어오더니 제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희주야, 너 남자친구 집에 인사 갔다 왔다며? 근데 내가 듣자 하니 완전 깡촌 중에 깡촌이라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이니? 고모의 얼굴에서 희열이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제가 미처 대답을 하기도 전에 고모가 다시 물었어요. 그리고 완전 답답하고 가부장적인 그런 사람들이라며? 넌 어쩌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냐? 그래서 넌 어쩔 건데? 설마 결혼할 생각이니? 하긴 남녀관계가 사귀었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막 헤어지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겠지. 어쩌겠니? 네 팔자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지. 넌 뭐가 신난다고 그렇게 호들갑이야? 그리고 우리 희주가 얼마나 야물딱진데 알아서 잘할 테니까 넌 신경 꺼.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걱정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네가 퍽도 걱정돼서 그러겠다. 우리 희주가 니네 수빈이보다 못한 집에 결혼하게 된 것 같으니까 아주 좋아 죽겠지? 엄마는 왜 나한테만 그래? 네가 하는 꼬라지를 봐. 내가 괜히 그러나. 할머니께서 고모를 있는 대로 노려봤습니다. 그런 할머니와 고모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나마 심란하던 제 마음이 더욱 심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친은 직업도 괜찮았고 성격도 좋았기에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도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던 어느 날 처음으로 남친 집에 인사를 갔습니다. 남친 본가가 지방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라는 것을 얼핏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외진 그런 곳에 있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쭉 살아왔었기에 그런 시골 마을은 처음이었는데요. 하물며 마을이라고 하기에는 주변에 집도 별로 없었고 뒤에는 큰 산까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는 너무나 낯선 풍경이었거든요. 차에서 내린 제가 그러한 것을 보며 눈만 깜빡인 채 멍이 서 있었는데 눈치 없던 남친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꺼냈어요. 그래도 내가 취직하고 나서 몇 년 뒤에 집을 새로 지은 거야. 내가 결혼하게 되면 며느리가 와서 놀란다고 우리 부모님께서 큰맘 먹고 지었거든? 그 전에는 진짜 어마어마했다니까? 그 전에는 어땠는데? 그 전에는 저기 뒤쪽 보이지? 저기에 돼지우리도 있었는데 냄새도 나고 그런다고 싹 다 바꾼 거지. 집에서 돼지를 직접 키웠어? 당연하지. 아, 넌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잘 모르겠구나. 근데 시골에서는 그런 일이 허다해. 나 어릴 때는 소도 키웠었는걸? 뭐? 소를 키웠어? 순간 제 눈동자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을 알 리 없던 남친이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자, 얼른 들어가자. 엄마, 우리 왔어. 남친이 집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왔니? 오느라 고생했다. 왔어요. 오느라 고생했어요. 남친 엄마가 제 손에 들려있던 것들을 받아들고는 활짝 웃었어요. 그 뒤에는 남친 아버지와 여동생이 서 있었는데요. 남친 아버지는 제 모습을 뚫어지라 바라보고 있었고 여동생은 수줍은 듯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다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집안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깨끗해 보였습니다. 오느라 힘들었죠? 아닙니다. 경치 구경하느라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제가 애써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순간 아무 말 없이 제 눈을 뚫어지라 바라보던 남친 아버지가 물었어요. 내가 듣기로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다는데 이런 곳으로 시집 오는 거 괜찮겠어요? 여보, 1년에 여기 몇 번이나 내려온다고 그런 걸 물어. 그래도 그런 게 아니지. 여자가 시집을 오면 출가 외인이 되는 건데 그런 걸 잘 지켜야 한다 그 말이야. 본디 집안에는 여자가 잘 들어와야 별탈이 없는 거야. 내가 주변을 봐도 여자 잘못 들어와서 풍비박산난 집안이 한둘이 아니야. 그렇게 남친 아버지의 일장연설이 시작되었는데요.
아버지, 그렇게 했다간 요즘 며느리들 다 도망갈걸? 그래도 사람이 도리는 지켜야 하는 거지. 우리가 농사 짓는데 농번기 때는 내려와서 일손도 돕고 해야 하는 게 이치에 맞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네? 그게 저는 농사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쩌죠? 제 입에서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는데요. 아마도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날 때부터 농사일을 잘하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차차 배우면서 하는 거지. 아빠, 그만 좀 해. 새언니가 농사일을 어떻게 해?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래도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데. 그 뒤에도 남친 아버지가 일장 연설을 늘어놓으셨지만 가족들 모두 상관도 하지 않는 듯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날 제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그렇잖아요. 이 문화적인 차이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결국 그날 집에 돌아온 제가 이불까지 뒤집어 쓰고 울고불고 난리를 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께 사실대로 말을 하게 되었고 제 말을 들은 가족들의 근심도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들었던 고모가 신이 난 채 뛰어들어왔던 거였고요. 사실 고모한테도 딸이 하나 있었는데 사촌언니 수빈언니였어요. 사촌언니와 저는 항상 비교의 대상이 되곤 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사촌언니보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입사를 했기에 고모에게 있어 저는 눈에 가시나 다름없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무래도 친척들 입에 제 이름이 오르내리는 일이 많다 보니 사촌언니와 고모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사 비교를 당해야만 했던 사촌언니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미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모 또한 시험만 끝나면 우리 엄마에게 제 성적을 물어보곤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제 결혼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깡촌으로 시집을 간다는 말을 들은 고모가 호들갑까지 떨며 좋아할 수밖에요. 그날 고모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고 행복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어쩌다 그런 촌구석에 사는 남자를 고른 거니? 너 정도면 서울에 사는 부잣집 도련님이랑 결혼할 줄 알았는데 이래서 사람 인생 모르는 거라니까. 희주 네가 그리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아니 보자 하니까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시골이 뭐가 어때서. 사람들만 괜찮으면 그만이지. 엄마 이게 그렇지가 않거든. 가만 보면 촌사람들이 더 깐깐하고 대화도 안 되고 엄청 힘들게 한다잖아. 내가 들어보니 농번기 때 와서 농사일도 도우라고 했다며? 거기다 요즘 세상에 출가외인이 뭐야 출가외인이.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시부모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말 다 한 거지. 앞으로 시집살이 호되게 시킬 게 뻔하다니까. 그리고 시골 양반들 보니 맨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그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뭐가 그렇게 필요한 게 많은지 돈도 그렇게 많이 뜯어간다고 하잖아. 그냥 앞날이 훤히 보인다 보여. 고모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어요.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네가 왜 참견을 해. 네 오빠랑 올케 언니가 알아서 하니까 넌 신경 붙들어매. 내가 그냥 그러는 게 아니잖아. 그래도 조카인데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얼씨구 네가 참도 걱정돼서 그러겠다. 그렇다니까. 생각해봐. 우리 수빈이가 사귀는 남자는 때깔나는 서울 사람이고 시부모 될 사람들도 아주 젠틀하단 말이야. 근데 그런 촌구석에 사는 사람들이 대화나 통하겠어? 내가 보기엔 희주 앞날이 아주 깜깜하다 못해 암흑이야. 고모가 걱정스럽다는 말만 할 뿐 목소리는 오히려 활기차 보일 정도였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그렇잖아도 네 올케 언니랑 오빠가 지금 엄청 신나네 하는데 계속 입 나불댈 거면 당장 네 집에 가. 가만 보면 엄마는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네가 하는 짓을 좀 봐봐. 안 그렇게 생겼나? 할머니와 고모가 한동안 실갱이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그 사이 사촌 수빈 언니가 제게 넌지시 말을 꺼냈어요. 넌 왜 그런 촌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랑하니까 결혼한다는 거지. 너 그거 진짜 웃긴 생각인 게 결혼하고 나서 3달이면 콩깍지 벗겨지거든? 그럼 그때부터 지옥문이 열리는 거야. 하긴 네가 그런 깡촌 출신 남자랑 결혼해주면 나야 좋지만. 언니한테 좋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그렇잖아. 평생을 네 그림자 뒤에 숨어 살았는데 이제부터 너랑 나랑 입장이 바뀌게 되는 거잖아. 비록 네 남친이 네 남친보다 직업은 별로지만 예비 시부모 되실 분들은 그렇게 막무가내는 아니거든. 하긴 시골 사람들하고 서울 사람들하고 어떻게 똑같겠냐. 맞다. 근데 말이야. 너 그 집 내려가면 매일 한복 입고 문안 인사 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집이 엄청 가부장적인 그런 집안이라며. 거기다 네 남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물 떠와라 밥상 차려라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네 남친 여동생 나이도 어리다면서 완전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끔찍해. 사촌 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봤어요. 그런 고모와 사촌 언니의 말을 듣다 보니 더욱 심란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두 사람이 얄밉게 말을 하긴 했지만 틀린 말도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며칠 뒤 남친을 만나서 제가 잔뜩 긴장한 채 진지하게 말을 했어요. 저기 말이야, 나 자신 없어. 자신이 없더니 뭐가 자신이 없어? 그때 자기네 집 인사 갔을 때 나보고 농사일도 도와야 하고 며느리는 출가 외인이라는 둥 그러시는데 나 그런 거 절대 못해. 요즘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출가 외인이 웬 말이야.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결혼하고 나면 명절 때도 우리 집 못 가게 하실 것 같던데 난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아, 출가 외인이라고 하시긴 했지. 근데 말이야, 그거 걱정할 거 하나 없어? 걱정할 게 없다니. 자기야 자기 부모님이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나 본데 자기랑 내 입장은 다른 거잖아. 이래서 남자들이 결혼하면 변한다고 하는 거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원래 말이랑 행동이 좀 많이 다르시거든. 그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리고 만약 그러면 내가 다 막아줄게. 그건 내가 약속할게. 그동안 나 봐와서 잘 알잖아. 나 거짓말 절대 안 하는 거. 남친이 자신만만하게 말을 했어요. 그런 남친을 보면 어찌해야 하나 고민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말이지 남친만 놓고 보면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남친을 포기하지 못한 채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견례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남친 본가가 워낙 시골 마을에 있어서 상견례 장소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제 걱정과는 다르게 남친이 아무렇지도 않게 상견례를 서울에서 한다고 했어요. 장소도 남친이 잘 알아봐서 정했다고 했고요. 그런데 남친 부모님과 여동생이 상견례 전날 미리 올라왔기에 죄송한 마음에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사는 곳에서 상견례를 해야 함이 마땅하나?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워낙 멀잖니.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배려해서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아유, 뭔 말이 그렇게 많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올라왔다. 그러면 되는 거지. 남친 엄마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걱정이 태산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상견례 날 괜시레 우리 부모님과 얼굴이나 붉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결국 제가 남친에게 걱정스레 물었어요. 자기야, 혹시 내일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일? 무슨 일? 아니, 아버님께서 워낙 가부장적인 분이시잖아. 그래서 괜시레 우리 부모님이랑 얼굴이라도 붉히실까봐 걱정돼서 그렇지. 아, 우리 아버지? 근데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걸? 우리 아버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절대 터치하실 분이 아니거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시키는 대로라니. 그럼 우리 결혼하고도 아버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한다 그 말이야? 아, 그게 말이야. 아무튼 내 말만 믿고 그냥 지켜봐봐. 이게 진짜 쉬운 일이거든? 아마도 별일 없을 거야.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가부장적이라는 게 좀 특이한 거라. 남친은 그저 태평해 보였어요. 그렇게 다음날 상견례 장소에 다 같이 모였는데요. 나름 깔끔하게 차려입으신 남친 부모님께서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희가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 먼 길을 오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그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희주가 우리 집안 사람이 되는 건데 당연히 우리가 와야 하는 게 마땅한 것이죠. 아, 네. 근데 그게 출가 외인이랑은 무슨 상관인지? 저게 그래서 말인데요. 혼수를 받아야 마땅하나?
희주가 출가 외인이 돼서 우리 집안 사람이 되는 건데 그런 건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다 생략하고 싶은데 사돈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희야 감사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다 돈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진행하시죠. 아참, 니들 집은 어떻게 할지 말씀드렸냐? 남친 아버지가 남친에게 물었어요. 아니요, 아직 말씀 못 드렸어요. 저기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데 집은 남자가 준비하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하나 장만해 줄 생각입니다. 예? 집을요? 집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세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희주가 모은 돈도 있고 저희도 조금 보태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을요. 여자는 출가 외인인데 집은 당연히 남자 쪽에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리고 희주 너는 그동안 모아놓은 돈 부모님께 드리고 오거라. 네? 부모님께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제는 우리 집안 사람이 되는 것이니 그동안 널 낳아주시고 이만큼 키워주신 부모님께 큰절 올리고 돈 다 드리고 오거라. 알겠냐? 아, 저희는 그냥 둘이 모은 돈으로 전셋집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 말하게 하지 말거라. 자식은 부모에게 항상 효를 다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 부모님께 꼭 큰절 올리고 그대로 드리거라. 아, 네, 알겠습니다. 꼭 큰절도 드려야 한다. 남친 아버지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셨고 저도 모르게 대답을 하고 말았는데요. 그 순간 우리 부모님과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간신히 웃음을 참고 계신 듯 보였어요. 이게 말이죠. 그날 남친 아버지가 출가 외인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사용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참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가부장적인 분은 맞는 것 같은데 뭔가가 좀 이상한 알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뒤에도 남친 아버지는 출가 외인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했는데요. 결혼하게 되면 장손이기 때문에 제사도 잘 챙겨야 하고 이래저래 챙길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 첫 생일상도 며느리가 직접 차려줘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며 남친 아버지가 참 많은 말을 했었지만 이상하리만큼 부모님이 차분해 보일 정도였어요. 그 모습이 참 신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상견례를 하기 전날 할머니와 아빠가 심각하게 말씀하시기를 영 마음에 안 들면 아범 네가 확 뒤집어 엎고 나와버려. 알겠냐? 그런 집에 우리 희주 절대 못 보낸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상한 소리 하면 아주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나와버릴게요. 그랬던 아빠는 남친 아버지 말에 고개만 끄덕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를 끝내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집안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할머니 할아버지와 고모가 침까지 꼴깍 삼키며 우리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갑자기 엄마가 배까지 움켜잡은 채 웃기 시작했어요. 애미야, 너 왜 이러는 거냐? 아무래도 네가 충격을 이만저만 받은 게 아닌 모양이구나. 일을 어째 그래. 그래도 어쩌겠니.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고.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하자꾸나. 세상에나 언니, 진짜 최악이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뭘 했어요. 알고 보면 촌사람들이 더 무섭다니까요. 무슨 이상한 말을 했길래 언니가 정신줄까지 놓은 거야. 넌 불난 집에 부채질하지 말고 네 집으로 가. 심란해 죽겠는데 왜 와서 너까지 더 심란하게 만들어? 알았어. 조용히 하고 있으면 될 거 아냐. 고모가 입을 삐죽거리며 곁눈질로 엄마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눈물까지 찔끔 흘리며 웃고 있었고요. 애비야, 이게 무슨 일이니 그래? 지금껏 애미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에요. 별일 없었어요. 아, 큰일이 하나 있었구나. 그게 뭔데? 저기 그게 말이죠. 희주 예비씨 댁에서 며느리는 출가 외인이라고 집을 하나 마련해주겠다고 하네요. 뭐? 집을 마련해주다니 전셋집을 알아봐준다는 거니? 아니요. 집을 하나 사주겠다고 하던데요. 뭐? 집을 사줘? 그 시골에서 돈이 어딨다고 집을 사줘? 그리고 그게 출가 외인이랑 무슨 상관이야?
할머니께서 놀란 듯 아빠를 바라보셨고 아빠가 조용히 제게 물었어요. 희주야, 너 그 집에서 집 해줄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 아니, 나도 오늘 처음 들었어. 그동안 그런 말 없었거든. 아빠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엄마가 간신히 웃음을 멈추고는 제게 말했어요. 너, 네 예비 시아버지 얘기 잘 들었지? 얼른 큰절하고 그동안 네가 모아놓은 돈 우리한테 다 줘. 아니, 갑자기 큰절을 왜 하라는 거야? 진짜 집안이 특이하긴 특이해. 그지? 예, 그런 가부장적인 집안이라면 난 100번이라도 더 허락한다. 어쩜 그런 분들이 다 있니 그래? 너 잘 들어. 엄마가 보기에 너 결혼 진짜 잘하는 거야. 잘하긴 뭘 잘해. 아까 엄마도 들었잖아. 출가 외인이라고 하는 말. 내가 보니 니네 예비 시아버지 완전 상남자시다 얘. 예비 시어머니 인상도 참 좋아 보이고. 그 말이 정말이냐? 어머님, 우리 희주 진짜 좋은 집안에 시집가는 것 같아요. 쟤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복이 굴러 들어오네요. 난 다 찬성입니다. 당신은 어때? 나도 뭔가 기분이 묘하긴 한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라고. 그렇지. 아무튼 제 시아버지 참 특이한 분이셔. 그 순간 옆에 있던 고모가 놀라서 외쳤는데요. 그런 깡촌에서 돈이 어딨다고 집을 사준대요. 그거 다 뻥 아니에요? 이러다 희주 사기 결혼 당하는 거 아니야? 사기 결혼이라니요. 고모 말이 좀 심한 것 같네요. 얘기 들어보니 바깥 사돈 아버님께서 생전에 해외에 가서 돈을 그렇게나 많이 벌었다잖아요. 그 돈으로 땅을 사서 오랫동안 농사 짓고 땅도 빌려주고 하셨다는데 지금은 희주 시아버지 되실 분이 그 땅들을 다 처분하고 자그마하게 농사 지으면서 다시 집 짓고 살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재산이 아주 어마어마한 것 같더라고요. 자식들도 고등학교 때부터 일찌감치 서울로 올려보내서 교육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가만 보니 그냥 부자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게 정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고 살아요? 그거야 우리도 모르죠. 암튼 우리 희주 시집 진짜 잘 가는 것 같네요. 사주쟁이들이 희주는 볼 것도 없다고 하더니만 진짜 그 말이 맞나 보네요. 엄마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식 전날에 한복까지 차려입고 부모님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며 큰절까지 올린 채 그동안 모았던 돈을 다 드리고 왔습니다. 물론 그 돈은 나중에 부모님께서 제게 다시 주셨지만요. 암튼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께서 엄청 감격해 하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시아버님을 자세히 지켜보니 시아버님은 항상 말로만 출가회입니다. 며느리의 본분을 다 지켜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실 뿐 실제로는 지키시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시아버님께서 집안의 장손이셨기에 제사가 참 많은 편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그 많은 제사에 참석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제사를 앞두고 시아버님께서 제게 어김없이 전화를 하셨어요. 애미야, 너 다음 주에 할아버지 제사인 건 알고 있는 거냐? 네, 아버님. 그때 달력에 다 표시해 주셔서 그거 벽에 걸어두고 있었는걸요? 그렇잖아도 그 전날 휴가 내서 내려가려고요. 그래? 네가 장손 며느리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말인데 제사에 장손 며느리가 참석을 해야 함이 마땅하나? 내가 다음 주 일기예보로 확인해보니 그날 비가 많이 온다고 하잖니? 아, 네, 아버님. 그래서 내가 몇 날 며칠을 생각해봤는데 말이다. 비까지 오는데 혹시라도 이 먼 곳까지 내려오다가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이 돼서 말이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번만 딱 눈 감고 이해해줄 테니 이번에는 내려오지 말거라. 네? 그래도 첫 제사인데 내려가야 하지 않을까요? 넌 출가 외인인데 이 시애비 말을 뭘로 듣는 거야? 난 2번 말하는 거 딱 질색인 사람이다. 그러니 그리 알고 전화 끊으마. 네 시어머니랑도 다 얘기 끝났으니 그리 알고 있거라. 네, 아버님.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지만 아무래도 석연찮은 마음이 들어 시어머님께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애미냐? 왜 전화했어? 무슨 일 있어? 저기 어머님, 곧 할아버님 제사잖아요. 그래서 내려가 볼까 했는데 아버님께서 내려오지 말라고 하셔서요. 그래,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네 시아버지 말로는 그날 비까지 많이 온다고 하더구나. 그러니까 네 시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야 집안이 평탄한 법이야. 그래도 어머님께 죄송해서 어쩌죠? 그 많은 음식 혼자 다 하셔야 하잖아요. 음식이야 친척들도 있고 네 시아버지도 있고 하니 걱정 안 해도 된다. 아버님께서 음식도 하세요? 당연하지. 전이랑은 네 시아버지 담당인데. 아, 네. 근데 제가 아무래도 너무 죄송해서 어떡하죠? 그럼 네가 돈이나 좀 붙여주던지. 돈이요? 얼마나 붙이면 될까요? 한 5만 원이면 될 거야. 네? 5만 원이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아니야. 그 정도면 친척들하고 읍내 나가서 커피 한 잔씩 다 돌리고도 남는다. 거기다 쭈쭈바도 하나씩 먹으면 아주 딱이야. 내가 네가 쐈다고 꼭 말해주마.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한층 밝아져 있었어요. 아, 어머님 정말 감사하고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넌 앞으로도 네 시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두 분은 항상 그런 식이었거든요. 거기다 시아버님 생신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시아버님께서 또다시 전화를 하셨는데요. 애미야, 이번 내 생일 말이다. 네가 내려와야 하는 게 며느리 돌이지만 그날이 목요일이잖니? 근데 시아버지 생일이라고 회사에 휴가를 내면 그것보다 꼴보기 싫은 게 없다고 하더구나. 괜히 그것 때문에 내가 네 회사 사람들한테 시골 노인네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는 없지 않겠냐? 이 사내대장부가 절대 그럴 순 없지. 그래서 말인데 이번 내 생일은 네 시어머니랑 둘이 지낼 테니 굳이 내려오지 말거라. 네? 아니에요, 아버님. 회사에 한 달 전부터 말해놔서 괜찮아요. 내가 출가 외인이라고 몇 번을 말했냐?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우리 결혼하고 아버님 첫 생신이신데요. 정 그렇게 미안하면 돈이나 좀 붙이던지. 아, 그럼 제가 얼마나 보내드리면 될까요? 모든 것을 시아버님 허락을 받고 진행해야 했기에 제가 긴장한 채 물었어요. 글쎄다. 이번에는 내 체면도 있고 하니까 5만 원은 좀 안 될 것 같고. 그게 말이다. 10만 원. 10만 원은 보내야 할 것 같구나. 네? 10만 원이요? 아버님, 그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됐다. 10만 원이면 여기 사람들하고 읍내 가서 저녁 한 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그럼 난 이만 전화 끊으마. 시아버지께서 전화를 끊어버리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신날 10만 원만 보내드리는 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아버님께서 생신날 10만 원 보내라고 하시는데 아무리 그래도 10만 원은 좀 그렇지 않아? 내려오지도 말라고 하시는데. 됐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그럼 아무 문제 없어. 남편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 치아버님 첫 생신날 10만 원만 보내기가 영 민망해서 제가 50만 원을 입금해드렸는데요. 그 뒤 시아버님께서 전화로 버럭하셨답니다. 내가 10만 원만 붙이라고 했잖니. 10만 원이면 읍내 오리고기집 가서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야. 나머지 40만 원 다시 입금했으니 친정 부모님이랑 식사 함께 하던지 항시 부모님께 잘해야 한다. 단지 그 말만을 하실 뿐이었어요. 시아버님은 항상 그런 식이셨어요. 남편 말대로 말만 가부장적이시지 하는 행동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덕분에 저는 친척들 사이에서 다시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고모 딸이던 사촌 언니는 서울 태생 남자 만나서 결혼까지 했지만 시집살이란 시집살이는 다 하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참 재미있는 게 말이죠. 사촌 언니 시부모님은 앞에서는 항상 니들 둘만 잘 살면 우린 괜찮다 라고 하면서 허구한 날 돈을 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다고 했거든요. 하물며 언젠가는 사촌 언니 시부모님이 사촌 언니 집에 왔던 모양이었는데요. 사촌 언니 시어머님이 아파트 1층에서 택시비가 없다며 카드를 가지고 내려오라고 사촌 언니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제사면 제사, 명절이면 명절,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다 챙기라며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킨다고 하네요. 어느 날 고모가 씩씩대며 할머니 댁에 찾아왔다는데요. 진짜 옆편네가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열불나 미치겠어. 내가 이러다 제명에 못 살겠어. 너 뭔 일인데 그래? 수빈이 CM이 말이야. 오늘이 그 옆에 내 생일인데 생일상 준비해 놓으라고 해서 내가 새벽부터 지금까지 음식 해주고 왔다니까. 진짜 그런 악독한 옆에 내는 내가 보다 처음 본다니까. 앞에서는 고상한 척 사돈 아양까지 떨어대면서 뒤에서 그지랄을 한다니까. 우리 수빈이도 그냥 시골 남자한테 시집 보내고 그랬나봐. 희준의 시부모는 애들 힘들다고 일체 내려오지도 못하게 한다며. 이거사, 그게 다 네 업보인 거야. 그러게 자식 가진 부모가 입을 그렇게 나불대고 다니니 잘 될 리가 있겠어? 네 옳게 언니 좀 봐라. 무슨 일이 있어도 입 꾹 다물고 남의 자식 얘기 절대 함부로 안 하잖아. 네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지. 네가 희주 보고 무식한 깡촌 남자 만나서 결혼한다고 그 난리를 칠 때부터 내가 딱 알아봤다. 그니까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다녀? 아 몰라. 엄마 근데 우리 수빈이 어떻게 하지? 계속 저렇게 살라고 할 순 없잖아. 얼마 전에는 폐물까지 다 팔아서 시어머니한테 빌려줬다는데 그 돈을 받을 수나 있겠어? 아니지.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럴 거 아니냔 말이야. 속이 상할 대로 상한 고모 눈에 눈물이 가득하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에는 고모랑 사촌 언니네 안 사돈 어른이 머리채까지 잡고 싸우다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다는데요. 참 사람 팔자 어찌 될지 모른다고 하더니 사촌 언니가 그리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며 결혼 전 우리 시부모님을 오해했던 것이 그저 죄송스러울 뿐이네요. 앞으로 양가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효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